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코로나19 감염될 확률이 높다. 그 감염병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진보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라도 정부에 할 말은 하고야 만다. 강한 것들은 남아서 나머지 다 먹고 다른 것들은 등장할 기회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있는 거 싹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전 세계 나라 빚이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IMF는 지금 빚 걱정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경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독한 분석으로 돌아온 최영희 시사평론가, 감염병과 현명한 공존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계십니다. 경제학자시죠. 우석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님 하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따뜻한 경제학자, 소설가, 교육자, 사회운동가, 다양한 분야의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 우 박사님이 전공하신 분야가 생태경제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태경제학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사용해서 예. 경제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뭐 그런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경제 문제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경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우 박사님께 먼저 OX로 답변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두 분도 경청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질문 드리면 OX 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약으로 치면 3회 말에 불과하다. O.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별 지급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손실이었다. 오. 예. 세 번째 질문. 코로나19로 빈익빈 부익부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역시 오. 전부 다 오를 드시는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진보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라도 정부에 할 말은 하고야 만다. 역시 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경쟁은 감염병 퇴치가 아닌 머니게임과 정치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 역시 오. 아,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모두 다 오를 드렸는데. 올 5네요. 올 그러니까요. 올 5가 됐는데. 네. 자, 먼저 백신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백신 얘기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백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독감 백신 관련해서 이게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런 논란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특이하죠.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네. 이 사망자 숫자가 속보 경쟁이 붙었어요. 이게 좀 언론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의학계, 의료계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다. 정상 범주 내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과관계도 매우 낮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고령자 중심으로 접종을 계속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백신 문제보다는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이 맞아야 할 적기입니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보회의를 통해서 자, 정부를 믿어달라. 지금 이 접종 적기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접종을 당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되지는 않았고 관련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세조사반의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요. 예. 야당의 반응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 국정감사 전에는 오히려 이 추경을 이야기할 때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차라리 이 돈을 지금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하도록 해라. 그랬었죠. 이미 이제 상당히 다수, 60% 정도가 무료 접종이거든요.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근데 다 무료 접종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문제가 언론에 쭉 보도되면서는 오히려 지금 백신 완전 접종 중단 이걸 또 요구하고 나서서 지금 뭐 질병관리청장도 국정감사에서 호통을 맞기도 했고요. 굉장히 또 급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 질병청장님 계속해서 백신 접종과 사망자의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분이라도 뭐 질병청장님이 이번에 백신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한 분이라도 돌아가면 그거로 인해서 인과관계 없다 하더라도 백신 맞고 나서 20시간 만에 17시간 만에 죽어나고 하면 의사협회도 100년 가까이 이어온 백신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자,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중단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는 반대 의견이기는 한데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것도 뭐 아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게요. 너무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 또 국민들로 하여금 잠깐 기다릴 수 있게끔 하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발표했을 때 이제 의사협회 정도가 되면 사실 방역 당국이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을 텐데 근데 무작정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그날 문자를 모든 의사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의사협회 정도의 위상이라 그러면 저도 방역 당국 또는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그런 이제 백신 당국하고는 좀 상의를 좀 하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좀 논의라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일단 이 백신 접종이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안전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사건들 자체가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연관성만 있지 실제로 백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어떻든 백신 접종의 시기가 아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망자의 분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공포한 것들이 섣부른 그런 이제 공포를 안낸 측면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 공포감을 좀 더 증폭시켰던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전문가 일부들의 이제 조금 좀 가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도 좀 자정 작업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조금만 부감하면 현장에서 묘한 부작용이 생긴 게 이제 노인분들은 무료인데 이제 병원에서 돈을 낼 테니까 수입품을 해달라. 그래서 이 무상은 뭔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돈을 내면은 좀 좋은 거고 안전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경제라는 게 심리라고 하는데 이 몇 명의 차이로 이미 실제로는 이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사실 다 똑같이 안전한 건데 이 무상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막 계급이 나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머니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 선에서 얘기하면은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거든요. 근데 백신은 제약회사들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만들기도 어렵고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병이 지나간 다음에 나와도 문제고 사람들은 이제 치료제가 먼저 나올 거고 백신은 좀 뒤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머니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월가라고 하는 주식 거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투자를 하면은 투자자는 이게 올라가야 돈을 벌죠. 혹은 옵션을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제 자기 돈을 벌겠다. 그 선택권을 뭐 해서 이제 복잡한 게임 하는데 이 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거래만 많으면 돼요. 그럼 이 중간에서 이 마진을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즘 거래가 없다 그러면은 슬쩍 흘려요. 이제
뭐가 나온다더라. 그러면 확 돈이 오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또 다시 빠져요. 그 사이에 다 챙겼죠, 중간에. 그러니까 아니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기 너무 적은 거래도 막 흘려서 거래를 시키고 야,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놨다 평균인데 증권 거래소만 돈을 번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을 반복시키죠.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제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고 오시죠. 탄탄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그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서 양립하며 충돌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역과 경제 문제인데요. 팬데믹이 심화될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연례 보고서인데 이것을 내는 재단이 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이 빌 게이츠가 그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운영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단이에요. 백신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연례 보고서가 뭐냐면 이 제목이 골키퍼스예요. 그 환경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극빈자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수개월 사이에 극빈자가 세계적으로 7%나 올랐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구 수로는 한 3,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극빈자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재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IMF 같은 데서는 과거에 이런 팬데믹 때 자료를 해보니까 소득 변이가 있는데 가장 큰 함수가 학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력인 사람들은 별로 줄질 않고 끝나고 나면 금방 찾아가는데 저학력인 사람들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해고도 많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의 이제 몇 가지 뭐 신종플루나 그런 것들의 결과였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이번 거는 좀 특별하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화나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게 호황일 때는 다양성이 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영화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가수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씩 다 쓰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매우 강한 사람들만 등장할 수 있고 영화도 될 것 같은 영화만 개봉할 수 있고 나머지 좀 아슬아슬한 것들은 뒤로 가거든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것들은 나머지 다 먹고 다른 것들은 등장할 기회가 없으니까 회계성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건강성은 떨어지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있는 걸 싹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요즘 뜨고 있는 코너입니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코로나19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초기부터 왕왕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추론은 이제 넘쳤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일단 우선 개인적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한테 오는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취약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먼저 오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취약한 시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요양병원이나 뭐 장애인 시설,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환자들 많이 발생을 했고 발생했으면 사실 해결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환자들 입원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소득 순위의 하위 25%하고 상위 수준의 이제 25%를 비교했더니 하위 20%가 19% 정도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더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감염병에 있어서 이제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염병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보통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자체에 떠날 수도 없을 뿐더러 밥이나 이런 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황들이 예시가 들어있던 게 뭐냐면 물류센터에서 이제 감염병이 한번 대규모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되니까 거기서 경규직들은 자기한테 사용하는 이제 뭐 장갑이나 장화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본인 개인 거를 쓰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랑 이렇게 교환하지 않으니까 오염되더라도 자기만 안 걸리면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요새 물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아르바이트처럼 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화나 이런 뭐 앞치마나 장갑 같은 거를 서로 돌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노동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불균형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잘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고 회피 못하는 사람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 문제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얘기를 하면서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어떤 양식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V자로 아마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V자가 아니라 K자로 아마 그래프가 갈 거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V자, 아니면 U자라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K자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K가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 K자일 거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길게 보면 L자로 갈 것 같아요. L자. 계속 안 좋은 상황. 90년대 이제 일본 경제 위기가 오면서 내려가더니 그냥 처음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닥으로 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20년 그랬는데 그러니까 K자만 해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건데 이게 구조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K자도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L자로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형태의 경제 위기가 되는 거죠. 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직업이나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4월에 청년층 일자리가 42만 개가 날아갔어요. 증발했어요. 그리고 8월에 한번 또 이제 유행을 했죠. 9월 달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50만 개가 날아갔어요. 이게 수치로 보면 이런데 제가 그냥 그 피해자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제가 트윈데믹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막내가 고3인데 입시가 시작이 됐고 망한 고3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그리고 이제 큰애는 딸은 지금 대학원을 막 졸업해서 이제 석사를 마쳤는데 미술사 전공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취직을 해야 되냐면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장인데 다 문 닫아서 뽑지를 않아요. 지금 고용 불안정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라서 1차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 2차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얘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걸 나누는 게 낫냐 안 나누는 게 낫냐 저도 뭐 논쟁을 위한 논쟁하고 싶진 않은데 안 나누는 편이 일단 빨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나누는 자는 사람들도 너무 이념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게요. 길게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공평하다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부자들한테도 주는 게 세금을 더 걷어도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 지원금도 다 주고 나니까 상당한 부자들도 나 정부한테 받은 게 처음이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큰 세금을 받을 때 해서 저번에 받은 게 좀 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 뒤에 이제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데 들인 돈을 보니까 아니 집중해서 준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줄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고 싶어서 선별을 위한 이념적인 거지. 이게 기간상으로도 쓸데없는 구분안으로 서로 논쟁만 했고 그 나눠서 그런 집중해서 받은 사람들이 받은 돈이 얼마냐라고 보니까 저걸로 가게 월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희생하라고 했는데 너무 얼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돈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기회 부자들한테도 주고 그 대신에 당신들 재산세나 이런 거는 우리 잘 쓸 테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편 지급을 지지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반론은 아니고 저는 우 박사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하는 편인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언론에서 이게 혼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같은 거구나. 근데 1차는 왜 보편이고 2차는 왜 선별이지? 선별이 아니고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집중지원금이라 그랬거든요. 어디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이런 쪽에.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극빈층에다가 소방 호스로 물을 좀 쏟아붓는 형태로 갔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못 받는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입을 씻는데 이렇게 좀 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의 이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홍보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냥 언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1차에는 보편, 2차에는 선별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조금 개념이 혼동된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조금만 반론 예. 살짝인데요. 예. 그게 다르다는 거는 그 담당 공무원 생각이고 신천지 이후에 쫙 하면서 닫았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지원금 나온 거고 여름 지나고 또 닫았잖아요. 2.5단계 올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돈을 주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해서 사람들을 닫으니까 가게들은 문제가 생겨서 근본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건데 다르다는 거는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고할 때 그렇게 한 거죠. 경제학자의 반론이기 때문에 제가 깨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 좀 고민은 많아요. 뭐냐면 방역과 경제가 시소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반비례로 움직이니까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는 묶이고 경제를 좀 숨통 튀려고 하니까 방역이 약화되고 이재갑 교수님이 계속 강조를 주신 게 경제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놓쳐서 안 됩니다. 또 이제 우 교수님은 좀 모르겠는데. 그럼 저도 동의하는 게 좀 짧게 확실하게 해서 좀 줄이고 가야 사실은 길게 봐도 경제가 좋은데 살살 두고선 가면은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죽도 밥도 안 네,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소비 쿠폰을 8월에 좀 풀어서 경제 살리자 하는 발표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이 광복절 집회 때문에 그때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때 뭐라고 반격했냐면 아니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매일 많이 나오는데 소비 쿠폰을 푸는 정부 정신이 있느냐? 그 정부가 그거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소비 쿠폰이 이제 10월에 풀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 힘들다고 공격을 받고 경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면 방역 정신 있냐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균형을 준비하느라고 출렁출렁 오는데 고민은 많았겠다. 최영일 평론가의 말을 정부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자,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 쿠폰을 푼 게 적절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정부 자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시점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안 맞았는데 먼저 낮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사실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는데, 또한 또 할로윈도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로윈을 가지고 그렇게 놀고 이런 적이 없는데 요새 친구들은 할로윈 때 파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랑 방역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야 뭐 이제 감염병 전문가니까 방역을 당연히 강화한다고 얘기를 계속하지만 다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걱정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 그리고 소비를 재기금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수진작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정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유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어떻든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쿠폰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어떻든 이제 이런 걸 사용할 때 너무 붐비거나 사람이 많은 곳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좀 많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좀 더 흥미로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길 코로나19가 경제 지형을 많이 바꿔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 주식, 부동산, 소비 트렌드, 또 하나 내 주머니 사정. 최영일 평론가,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 트렌드예요. 아, 그래요? 소비 트렌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 청년 일자리 사라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걸 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는데 이제 대면 소비를 피하고 언택트,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률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떨어졌었는데 요새는 필요한 걸 집에서 다 주문을 해요. 우 박사님은 어느 분야입니까? 이게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되나? 제 주머니 사정이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뭐 올해 강연도 많이 줄었고 또 뭐 네. 저도 불안해서 안 하고 책도 덜 팔리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줄었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완전히 재수 없잖아요. 네, 그게 아주 재수없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올해 가기로 했던 해외여행 큰 거 2번이 안 갔어요. 해마다 가던. 근데 또 친구들도 데리고 이렇게 해서 뭐 저도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그걸 안 가고 나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국의 해외여행이 지금 정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산층도 이렇게 줄은 소득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 관광 관련된 분들은 타격을 받았는데 도시에 사는 일반적인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상 강요된 문화 같은 걸로 쓰던 소비를 늘으니까 국내 여행을 간 여러 번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이렇게 많이 갔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까 물론 그거는 좀 약간 재수없다고 그러는 게 해외여행에도 국내 여행에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갔던 분들한테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처분 소득 여유가 지금 생긴 거예요, 한 말에. 그런 상황이 지금 우 박사님 말씀에 제가 재수없다고 아까 한 말씀을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 백수 저희 딸내미 얘가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걸 막 모아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외여행이 로망이기 때문에 그 방학 때마다 뭐 일주일, 이주일이라도 친구들하고 갔다 오려고 돈을 계속 모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요 모은 해외여행 비용으로 뭘 했냐면 아빠 선물? 아니 그러면 효녀인데 머리에 질끈 띠를 메고 동학개미가 됐어요. 아이고 열심히 왜냐면 샀습니다. 아빠 나의 미래는 너무 암울해. 일자리도 안 잡히고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할래. 그래서 걱정이 더 커졌어요. 자, 이재갑 교수님은 어떤 분야입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경제 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해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펀드 되게 조금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펀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딱 시작하고 나서 1월, 2월에 갑자기 마이너스 30%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환매를 할 수 없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만두자. 뭐 망하더라도 내년에 망해야지. 그래가지고. 옵티머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갑자기 5월 넘어서부터 이제 파지티브로 이렇게 바뀌어가더니 최근에 소득률 하나가 26% 이렇게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그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재수없다고 그러시면 큰 돈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실제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왜 주식은 이렇게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갑자기 이익을 보는 상황들이 된 거를, 그래서 경제는 힘든데 왜 주식은 올랐을까가 저희 요새 가장 큰 코로나19가 준 이상한 파라독스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 보니까 코로나 시대 승자가 치킨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직장인들의 미래가 뭐야? 그럼 이 그림 그리기를 할 때 항상 뭐 재미 반, 실제 반, 기승전 치킨집 사장. 근데 이제 이게 암울하다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은 10집이 개업하면 7집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승률이 별로 없다. 다 그 힘든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귀결은 치킨집인데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올해 좀 달라진 게 농촌진흥청이 밝힌 게 뭐냐면 1인당 배달 닭 소비량이 11%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의 여파라면
치킨 업계는 승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치킨 시장이 성장한 게 결국은 배달업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의 국가들을 봐도 배달을 안 하다가 배달이 들어간 도시는 있는데 배달을 하다가 배달이 준 도시는 없어요. 이게 뭐 나중에 드론이 갈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배달의 양상은 바뀔 텐데 다른 거는 이렇게 역전이 되는데 배달만큼은 한번 이 맛을 보면은 절대로 뒤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말 한 김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꽤 돈을 번 업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치킨이 그런데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소위 5G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대면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이게 충분한 정보를 위해서 5G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이 이윤율이 더 높거든요. 참 알고 들어간 건 아닌데도 경제가 참 그래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업종이 이번에도 또 생겼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배달시켜서 자꾸 음식 드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의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시나요? 원래 그랬죠. 사실 저희 레지던트 때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인턴 선생님이 그날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레지던트들이 업무가 끝날 때 맞춰서 어떤 식사를 잘 시키느냐가 인턴이 일을 잘하는 더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의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심 시간이나 뭐 저녁 시간이나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가서 뭘 먹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내가 그런 데 가서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음식을 배달을 해서 이제 많이 시켜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원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으면 좀 같이 나가서 먹기도 하고 이럴 텐데 요새는 대부분 그냥 음식 배달시켜서 그냥 조용히 소규모로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끝내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달 자체는 또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시키는 건 같다. 근데 다만 이제 병원 내 입출 문제 때문에 특정 장소에 접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코로나발 이 배달 전성 시대가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라이더는 연봉 1억도 넘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사실입니까? 숙련도가 매우 높고 좋은 그러니까 렌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지대가 잘 나오니까 목 좋은 데를 이렇게 선점하신 분들은 일시도 높아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은 대리운전을 비롯한 많은 다른 업종들이 지금 문을 닫고 하다못해 지금 이게 농담 삼아 들은 얘기인데 비행기 기장이 라이더로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항공회사가 문을 닫아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니까 비행기 조정하던 분이 오토바이를 당장 뭐 이렇게 뭐 다른 데 갈 때까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데 그 라이더 시장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늘고 이 자리는 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느니까 숙련도가 좋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과하게 일을 시켜도 할 말 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이고 열악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시가 10,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시대에 나를 위로하는 음식이 뭔가 물어봤는데 1위가 뭔 것 같으세요? 혹시 가늠이 되세요? 치킨 아닐까요? 치킨일 거다. 사실은 치킨 먹고 위로가 되나요? 얼마나 차지?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봤더니 1위가 떡볶이였어요. 네, 국민 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떡볶이가 1위를 차지했는데 떡볶이에 이어서 지금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던 치킨도 있었고요. 김치찌개, 삼겹살, 삼계탕, 라면, 된장찌개, 케이크. 이 결과만 봐도 저성장 시대의 소비 트렌드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이 슬로우 푸드의 반대편에 있는 음식들이죠. 이제 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건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중심이 되는 거고 좀 자극적이고 나트륨 많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자기 생각하면은 덜 먹어야지 그러다가 지금 뭐 배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영혼까지 위로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어요. 하늘 위를 나르는 호텔이라고 우리는 A380. 자, 비즈니스 스위트석 A380에 이게 3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비즈니스석 25만 원대예요. 이코노미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공항에 모여서 이 A380에 타고 뜨면 한 1시간, 1시간 반 국내 상공을 돌고 내려오는데 기내식을 줍니다. 그 기내식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상공으로. 이거 스카이다이빙 하러는 내가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냥 공중을 선회하면서 기내식 먹고 다시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캐리어를 끌고 여행 가는 기분을 최대한 내면서 이 수십만 원의 돈을 내고 이 상품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 가짜 여행 상품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해외여행을 못 하게 되니까 여행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상품까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이재갑 교수님, 대체 우리는 언제나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협정을 맺어서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오픈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그런 방역의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이제 그런 방역 당국, 뭐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안정된 상황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채워서 그 조건이 채워지게 되면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이 국가하고 그런 상호 일단 뭐 공공이든 비즈니스든 먼저 열고 그다음에 여행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오픈하자. 트래블 버블의 개념들을 이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좀 끝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년부터 거의 1년 이상이 아마 백신 접종에 걸릴 거고 유행 자체가 잦아들면 여행이 조금씩 재개가 될 텐데 빨라야 2, 3년, 이제 늦어지면 4, 5년 이상은 돼야 될 거고요. 여행의 패턴 자체도 안전한 국가만 가는 그런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구조 변화가 시작되면은 그게 2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여행을 좀 지체시키는 이제 구매력 조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관광이 오는 쪽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과잉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쓰는 사람 쪽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가용한 돈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약간 이제 문화 현상이잖아요. 근데 여행을 조금씩 덜 가다 보면은 꼭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니 그 돈 갖고 딴 걸 해도 좋지라고 이 문화도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슈팅 돼 있던 상태로의 그거로는 돌아가기 어렵고 아마 이 10배에서 20% 정도는 지출이 줄지 않겠냐라고 보면은 그냥 3, 4년 정도는 상당히 적은 상태로 그냥 운영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박사님, 저희 집 동학개미가 항공주와 여행주를 잔뜩 샀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빨리 빼라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치킨 같은 좋은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자, 코로나와 경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 타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개발 시점입니다. 야구 경기로 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3회 말 정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4년 정도가 최소한 정상화되는 걸릴 거라고 하면은 딱 나누면 지금 이제 3회 지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 지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올해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 지나봐야 한 3회 정도 되는 거고 내년도 실질적으로는 뭐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리고 나서 여진이 한 2년쯤 갈 거다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이제 충격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너무 뭐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최근에 IMF 총재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선방했다. 이런 게 아마 작용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K채권이라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선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역 자체를 잘했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제한돼 있지만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길게 간다고 보면은 흔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사는데 그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조달이 좀 편한 국가가 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안전할 거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병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기지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소위 헤드쿼터라고 하는 데를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그럴 때 이 많은 이 경영층의 부인을 빌던 식구들이 한국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옹교에 가면은 한국 가자. 저희 가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페스티벌 하고 뭐 그거 걱정하잖아요. 방역 가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가면 저거하고 놀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안전한 국가라는 상징적 가치들이 이 단기만이 아니라 이제 저쪽에서 생산도 늘 거고 예를 들면 영화 촬영도 가능한 데다 저기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안전한 데를 이제 좀 더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 예비 수요로서 그런 매력이 있는 대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최일 평론가, 일반 시청자들이 보실 때 한국형 뉴딜이 뭘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미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IT 혁명을 기반으로 깔고 전 산업에 이게 파생시켜 나가는 건데 코로나19라 우리 경제가 허물어지게 된 거니까 애초에 가려고 하던 것들의 속도를 더 내고 여기에 집중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가 2차, 3차 가고 있는데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이게 디지털 뉴딜, 하나는 그린 뉴딜. 근데 산업의 내용이 디지털 뉴딜은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IT 혹은 ICT라고 부르는데 이쪽 산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린 뉴딜은 딱 이해되시는 대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자. 어차피 기후 협약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장점이 하나 있다면 미세먼지가 올해는 왜 이렇게 없지? 공기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 뭐 별과 달이 너무 잘 보여. 도심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린의 효과를 약간은 좀 엉뚱한 이유로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들도 안 다니니까 매연도 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린 뉴딜은 어쨌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화해서 빠르게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자. 여기에 디지털을 결합하자.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지금 70조 이상을 향후 5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고 민간 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뉴딜 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펀드를 금융권 또 기관장들 중심으로 이미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뉴딜 정책하면 아무래도 여러 산업이 있지만 비대면 산업이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산업 하면 또 비대면 의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을 텐데 우석훈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쓰셨다고 얘기를 정말요? 들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쓸 생각을 하셨어요? 슬픈 얘기인데요. 역대로 이런 그러니까 디제스터라고 하는 재해가 와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 어려움을 위기의 기회로 삼아서 무슨 발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득권층이 원래 그거 핑계 대고선 자기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대면 원칙적으로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라고 다 찬성을 하는데 이제 텔레메디신이라고 부르는 원격 진료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쓱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바탕 딱 붙었고 말씀하신 이제 그린 뉴딜도 원칙적으로 모두가 찬성하는데 그럼 탈탄소에 수소도 들어가는 거야라고 했는데 쓱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지금 LNG나 LPG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산소를 한번 더 바꿔서 하는 게 효율이 좋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랑 남의 동네에서 수소 충전소 놓는다 그럴 때는 뭐 또 멋있다 그러다가 자기 동네로 온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거든요. 나는 그런 거 한다고 그런 적 없어.
예를 들면 지금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도 보면요. 시내에 없어요. 시내에서 여의도까지 없고 꽤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럼 이 구역 내에 그래도 수서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가스 충전소도 지금 못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좋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논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부만 신이 나서 약간 가고 있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분께 오시기 전에 그런 부탁 드렸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인상적인 사진이나 네. 기사 또는 뉴스가 있으면 하나씩 좀 골라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바티칸으로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인데요. 신앙의 사회적 참여,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가장 오래된 가톨릭 교회의 어찌 보면 수장이 마스크를 쓰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방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야말로 많은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좀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픽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석권 박사님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전 좀 슬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업계 한 10위쯤 하던 회사 중에 여행박사라고 일본 여행에 특화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회사 복지라든가 직장 유지 여러 가지 모범사례였는데 잘 돌아가니까 이제 이 창업주가 2년 전에 이제 회사를 넘기고 이제 완전히 손을 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인수한 회사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몇백 명을 잘라야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구조조정 계획이. 그랬더니 이제 이 창업주가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돌려달라. 몇 억이면 될 일을 몇백억짜리 회사에 몇억 아낀다고 사람을 몇백 명 자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돈 내가 낼 테니까 사람 자르지 마라. 슬프기도 하지만 이게 꼭 해법이 없냐. 그래서 뭐 그런 사회적 방법 같은 거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정경 본부 청장님이죠 이제 예. 정경 청장께서 이제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3,000명도 넘는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왜 거짓말하냐? 뭐 이제 사망 통계를 보면 뭐 200명밖에 매년 200명밖에 사망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경 청장님이 거짓말을 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방역 초기에 한 3, 4, 5월까지는 정경 청장님을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정경 청장님에 대해서는 뭐 김연아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독감 백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정경 청장을 흔드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1년이든 2년이든 더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자료가 부족하면 그 자료까지 만들어가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믿고 같이 좀 따라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않고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후원하고 돕고 뭐 그리고 좀 이제 격려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저희는 코로나와 경제 관련된 문제를 다방면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어렵기는 하더라도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을 거라서 힘을 내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사실은 삶이 편한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